자, 저희가 대기업 공채부터 또 NCS 문제풀이까지 다 되는 멀티맨 맞쌤과 함께 오늘은 주택금융공사 필기시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험 일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험은 다음 달 6월 26일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모집 분야별 평가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일반 전형과 고졸 전형으로 나누어서 채용이 진행되잖아요. 먼저 일반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대졸 수준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먼저 1차 시험에는 금융, 경영, 경제 상식의 객관식 25문항 총 100점은 50점이고요. 그리고 전공 객관식이라고 해서 경영, 경제, 법, 전산학 중에서 또 선택을 하나 해서 객관식 25개의 문항 그리고 50점.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총 50문항 100점 만점에 60분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 논, 약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 경제, 법, 전산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 약술 2문항, 조금 짧게 쓰는 약술 2문항과 길게 써야 되는 논술 1문항. 그래서 합쳐서 100점에 60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졸 수준, 방금 말씀드린 1차 시험, 2차 시험 평가 대상자고요. 고졸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고졸 수준의 시험 전형을 따르게 됩니다. 금융, 경영, 경제상식, 객관식 50문항 50점, 그리고 NCS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가장 자주 나오는 영역들이죠. 객관식 50문항에서 마찬가지로 50점, 총 100문항 100점 기준으로 고졸 수준은 1차와 2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대졸 수준에는 정리하면 NCS 직업기초 능력 없이 전공에 대한 평가만, 그리고 고졸 수준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그 금융, 경제, 경영, 전공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쉬운 수준과 그리고 NC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본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는 구분을 하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대졸 수준의 경우에는 NCS 없이 전공 시험만 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1, 2차로 나뉘잖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6월 26일 하루에 보는 건데 1차, 2차 시험을 나누어서 봐요. 쉽게 말하면 1교시, 2교시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분들은 일단 1, 2차 시험을 모두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6월 26일 날 가시면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앞에는 1차 시험 1교시, 그리고 뒤에는 2교시, 2차 시험. 그 같은 시간대에 고졸 분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금융, 경제, 경영, 상식에 대한 객관식 50문항,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대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을 볼 때 그때 NC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풀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 1차, 2차를 모두 하루에 응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OMR 카드 1차 시험 마킹해서 제출하고 서술형이라고 했잖아요. 2차 시험 논술을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한 다음에 평가는 1차 시험 OMR 카드부터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의 10배수를 먼저 거릅니다. 네. 그래서 10배수에 들지 못하면 자신이 2차 시험 때 작성한 논술 답안지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배수 안에 든 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논술 평가를 거쳐 그 답안지를 읽어보고 2배수만 최종적으로 면접 전형에 가는. 그래서 시험은 봐야 되지만 내 2차 답안지에 서술형 답안지가 그 마킹한 내용 말고는 2차 서술형이 평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다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전형의 전산직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이런 주석 내용이 있어요. 1차 시험에서 금융, 경영, 경제 상식의 객관식이 아닌 전공시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경영, 경제나 금융 문제가 일단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전산직렬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총 전공에서 1차 시험 객관식 50문항을 보게 된다는 것, 2차 시험 서술형 논술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전산직렬은 요 좀 특별한 점들 특히나 더 기억을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시험 출제 범위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실제 시험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사업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린 금융, 경제, 경영, 상식, 전산까지 포함해서 전공 내용과 버무려져서 이 어떤 것들이 적용에 대해서 무슨 상품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활용되는 전공 범위 수준은 말씀드리면 먼저 전공시험 출제 범위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회계 중에서는 고급 회계랑 원가 관리 회계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미시, 거시, 국제와 화폐금융론이 나와 있고요. 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전산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보호를 포함한 전산학 일반,
요 내용들과 주금공,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나 사업과 조금 연계되어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 네. 난이도는 뭐 쉽게 생각해서 이게 대졸 수준이니까 4년제 우리 학부 시절에 배운 내용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직렬은 정척이 정도의 기사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차 시험에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이 논술 문항의 경우에는 이때까지 대체로 그래왔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런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경제나 이러한 경영 지식이 접목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금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홈페이지든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지식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결합된 문제들이 나오겠습니다. 보면 회계학, 미시경제학, 상법, 프로그래밍. 설마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 준비한 문제 바로 그 설마 네. 맞습니다. 경제, 맞네요. 경영, 상식에 대한 아이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졸 수준과 고졸 수준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텐데 같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맞닥뜨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중에 선별을 하다 보니 경제, 경영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경영, 경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맞쌤. 왜 거짓말하세요? 제가 조금 오늘 문제 많이 좀 보다가 어려울 수 있는데 멘붕이 왔어요. 오늘 너무 어려워서. 자, 그래도 좀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이게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랑 비교를 할 때 아주 어려운 난이도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뭐 평이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요. 더 빅스터디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경영 파트의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영 파트 1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중 구매자의 교섭 능력이 높은 조건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다시 말해 구매자의 힘이 판매자보다 세질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억, 구매자가 다수일 경우, 니은, 구매하는 제품이 차별화된 제품일 경우, 디귿, 구매자들이 전방 수직 통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경우, 리을, 전환 비용이 없는 경우, 미음, 구매자들이 공급자의 제품, 가격, 비용 구조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질 경우, 자, 이 5가지 중에 구매자의 힘이 세질 때 교섭 능력이 높아지는 조건 2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저는 처음에 그 교섭 능력이 어떤 뜻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교섭 능력이 높다는 게 결국 구매자의 입장이 더 이제 갑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구매자들이 공급자의 제품이나 가격, 비용 구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가질 경우는 일단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음을 좀 빼놓고 구매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오히려 교섭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X. 구매한 제품이 차별화되는 제품인도 X. 저는 전방 수직 통합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전방 수직 통합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전환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전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리을과 미음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디귿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유미정 네.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력이 더 많이 노출이 될수록 이렇게 협상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도 미음을 뺐고 디귿 리을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뭔가 구매자들이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힘이 더 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귿 미음 이렇게 선택했어요. 네,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음은 아마 딱 보셔도 직관적으로 공급자의 제품을 잘 알고 있으면 야 너네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미음은 맞는데 그러면 정답이 이제 디귿 미음이냐 리을 미음이냐입니다. 정답은 일단 리을 미음. 정답은 5번이고요.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네. 문제 내용 자체가 구매자의 힘이 세질 때예요. 구매자의 파워가 세질 때입니다. 구매자가 다수일 경우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입장에서 쟤한테 팔아도 되고 쟤한테 팔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더 높은 가격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팔 거잖아요. 그쵸. 판매자의 힘이 조금 더 세지겠죠. 구매하는 제품이 차별화된 제품, 이 회사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회사의 제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자가 조금 의뢰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리을이 문제인데 일단 여기 전방 수직 통합, 전방 통합, 전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반대가 후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것의 전방의 개념은 고객 입장에게 판매가 되는 판매하는 사이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방은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생산 사이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조립해서 만드는 회사예요.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인데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부품들을 구매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품을 생산해서 우리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횡포,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존에는 우리가 부품을 그냥 사와서 조립만 했는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우리가 그냥 M&A, 인수합병을 하거나 부품 생산하는 기계를 들여와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부품 생산도 하고 조립도 해서 다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전방 수집에 후방 수직의 통합을 하게 되면 부품단에 부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입김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직 통합이라기보단 후방 수직 통합을 하게 되면 생산 사이드에 후방 통합을 하게 되면 구매자들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전방 후방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전환 비용은 거래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 부품을 여러 군데에서 살 수가 있는데 A라는 부품에서 사다가 A라는 부품 업체에서 저기가 너무 좀 비싸게 받는 것 같아서 B 업체로 바꿔볼까라고 했을 때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 잠깐만 B 업체 거를 들어오면 우리 조립하는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생산 설비도 다시 한번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A 업체에서 B 업체로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비용이 없어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똑같은 제품을 사오는 거니까 그냥 받아와서 조립만 하면 돼. 전환 비용이 없네. 그럴 경우에는 구매 입장에서 야, 니네 그거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옆 업체로 넘어간다 라고 구매자의 입김이 조금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리을 미음이 구매자의 힘이 조금 더 세지는 교섭 능력이 높아지는 조건이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5번이 정확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 수직이나 전환 비용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공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들어가시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 이 정도가 이제 중간 노말한 수준이라고 노말한 말씀드려서 수준?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문제 2번 마찬가지로 경영 파트에 나오는 문제고요. 다음 중 의사결정에 미치는 편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자기과신. 편협하게 자기 관점만 고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한다. 니은, 단내림 현상과 불충분한 조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초의 정한 가치에만 매달리고 생각이 그 가치의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충분히 조정을 하지 못한다. 디귿, 매몰 비용의 오류, 이득에 대해 느끼는 기쁨보다는 그와 똑같은 수준의 손실에 대해 느끼는 고통이 더 강하기에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 권장되는 수준 이상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리을, 현실 중시 편향, 즉시적 보상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장기적 이득의 가치는 과소평가한다. 미음, 몰입 상승, 자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믿는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몇 개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일단은 뭐 준비하신 분들 말씀처럼 여기 용어를 대부분 다 아시겠죠? 아마 이거 책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만약에 책을 안 보고 보면 헷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네. 저는 그냥 하나 선택했거든요. 잘 모르는데 왠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몰 비용 오류는 좀 틀리지 않았나. 그냥 감으로 그렇게 하나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다 보니까 단내림 현상과 매몰 비용 오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3번, 3개를 일단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저는 자기 과신의 반대가 뭐죠? 비과신? 불신, 자기 불신 지금.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전 3번 찍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인데 틀린 거를 조금 다르게 골라주죠. 아, 그래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개를 틀렸습니다. 맞추면 그래서 되는 거죠, 뭐. 맞추면 되죠.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메. 네. 자기 과신은 나를 정말 많이 믿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널 너무 잘 믿으니까. 네. 사실 이 자기 과신 내용은 미음 몰입 상승의 요 내용입니다. 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집, 고정관념 뭐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자기 과신은. 니은 단내림 현상은 우리 앵커링 현상이라고 해요. 닷을 딱 꽂는 것처럼 꽂은 다음에 여기에만 입각해서 모든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발생했으면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이 기준을 설정했으니까 여기에만 입각해서 생각해야지,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현상. 그리고 매몰 비용의 오류는 이미 잘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혹은 쏟아부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따지면 너무나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너무 지금 주식이 하락하지만 빠져나와야 되지만 너무 들어간 돈이 많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물 타고 있는 거. 물 타는 거. 그리고 현실 중시 편향은 지금의 것을 가까운 이득을 먼 미래 이득보다 조금 더 높이 보는 거고요. 사실 몰입 상승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물 타는 게 사실 몰입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아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따지면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단기간 내에 올라갈 것은 보이지 않아.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아니야. 오를 거야. 계속적으로 물을 타면서 잘못된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 난 여기 무조건 될 거라고 믿어. 몰입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틀린 것은 총, 기억, 디귿, 미음이라고 해서 3개. 답은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 경영학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로만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좀 잡은 느낌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찍어도 3번, 맞네요, 그래도. 3번 문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번은 경영 중에서 그나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마케팅 파트입니다. 마케팅 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의 기업에서 선택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야 됩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표로 나와 있는데 A기업, B기업, C기업이 있습니다. A기업은 마케팅 믹스,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 총 3개를 각각 시장 3개,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대응하게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고 B기업은 마케팅 믹스 2번 전략을 시장 1, 2, 3 모두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C기업은 마케팅 믹스 2 전략을 세분 시장 2 하나에만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각각이 무슨 마케팅 전략인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보기 드릴게요. 1번 A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성숙기 및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다. 2번 A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제품의 관여도가 큰 제품일 때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다. 3번 B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도입기 및 성장기에 해당할 때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다. 4번 B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자원이 한정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다. 5번 C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다양성이 높은 제품일 경우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마케팅 기법. 일단은 저 5번 했어요, 5번. 5번? 5번. 찍으셨나요? 네. 어. 왜냐면 다양성이 많다는 건 조금 차별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별화된 제품은 각기 그 차별화에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될 거, 마케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C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5번을 찍은 거죠, 저는. 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저는 사실 4번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여러 시장에 보내는 건데 기업의 자원이 한정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시장으로 마케팅 믹스 같은 한 방법을 쓴다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헷갈리죠, 이 문제도. 네,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마케팅인데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뭐예요? 다 맞추네. 설명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답은 오늘 잘 맞추시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까 A기업은 각각 전략을 각각 시장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차별화 전략이에요. 각 시장마다 서로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겠다. B기업은 하나를 3개 시장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 비차별화예요. 그냥 이걸로 퉁치집어. C, 아까 하나의 전략을 하나의 시장만. 이게 그 집중화 전략. 하나에만 한 집중화? 분만 패겠다. 집중화 전략인데 그 차별화 전략. 하나를 하나하나씩 대응하는 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성숙한 시장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막 확 커지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 세분화돼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시장인 거고요. 비차별화는 막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그냥 대충 하고 대충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살 거야. 이런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 핀셋으로 집중하는 시장은 일단 뭐 차별화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 A기업처럼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중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럼 하나만 해야겠다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업의 자원이 한정 제약되어 있을 때는 하나로 퉁치는 거라기보단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C기업 집중화 전략일 때 이 내용이 맞고요. C기업.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높아.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래 안 되겠다. 우리 하나만 공략하자 해서 집중화 전략에 대한 설명 일부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사실은 A기업에 비해서 B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여러 개로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경영학에서 정의하기에는 차별화 전략과 비차별화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차별화 전략은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한 시장, 비차별화는 막 크고 있어요. 막 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단이든 알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살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이 개념적으로 보면은 요 내용들 자체가 비기업의 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네, 맞습니다.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자, 이게 마케팅 용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쉽게 네, 선택할 그러니까요. 수 있을 텐데 제가 마케팅 용어 저는 모르니까 좀 감에만 의존을 해서 맞아요. 얼추 좀 느낌이 오는 걸 찍는 것 같아요. 감이 너무 좋으신데요. 오늘 좀 약간 기분 온 것 같죠 지금. 오늘 윤지 쌤 왔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네. 아쉽네요. 아유, 네,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경제 파트인데 진짜로 이제 감을 좀 한번 믿어봐야 되는 네, 문제지 맞아요. 않을까. 이 문제 네. 한번 제가 준비를 하하. 해봤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제시된 글에 밑줄 친 빈칸 1에서 3에 들어갈 경제 용어를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이것도 책에 그 이론 지식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아마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생산 요소를 정확히 2배로 늘릴 때 생산량도 정확히 2배로 증가한다면 이 생산은 1빈칸의 성격을 갖는다. 만약 생산량의 증가가 2배보다 크게 나타나면 이 생산은 2빈칸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하며 반대로 생산량의 증가가 2배보다 작다면 3빈칸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자, 1, 2, 3 빈칸이 제시되었는데요. 각각에 들어갈 용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습니다. 아마 좀 까다로운,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1번은 한계 생산물의 불변, 체증, 감소. 2번은 규모 소각의 불변, 증가, 감소. 3번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네거티브 지수함수. 그리고 4번은 한계 비용 불변, 체감, 감소. 이 중에서 적절하게 들어갈 경제 용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허허. 감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또 단순하게 했어요. 네, 규모 수학. 아 저도 무엇이야? 어느 정도 이제 알만한 이렇게 이야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유추 가능한 이름이 이 2번밖에 없더라고요. 규모 수학 불변, 증가, 감소 이렇게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이라서 저는 자신 있게 2번 찍었습니다. 자신 있게 정답이 맞습니다. 어? 2번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를 1을 투입했을 때 1의 생산을 하는데 2배를 늘리는 거잖아요. 생산 요소 2를 투입했을 때 2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그 규모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2를 투입했는데 3, 4의 생산이 가능하다. 규모당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이 양이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뭐 0.5, 0.3 적어지면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규모 소각의 불변, 증가, 감소. 나머지 한계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 한계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 3번이 조금 이해가 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전혀 거예요. 처음 뵙는 분들. 조금 이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완전 대체제 상품끼리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나오면 레온티에프를 일단 나중에 그림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긴 한데 함수긴 한데 일단은 레온티에프는 대체제 시장에서의 그 함수고 콥 더글라스는 한계 생산력과 임금 사이, 그러니까 생산력과 임금이 나오면 콥 더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면 더욱더 많은 생산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면 콥 더글라스. 그리고 네거티브 지수함수는 네거티브는 마이너스겠죠. 음수인데 지수함수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 개념이 경제에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거듭 제곱의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 요 내용들 제가 방금 짚어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셔도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키워드 보고 그래도 3번 요 내용들을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계산인데 네.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5번 경제 문제입니다. 네. 가처분 소득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가할 때 소비가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한계 저축 성향은 얼마인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저축 한계 저축 성향. 성향.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얼마만큼 저축을 하는지 저축을 양을 늘릴 것인가 저축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벌 때도 900만 원 썼는데 1,200만 원 벌 때도 1,100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0으로 썼습니다. 저도요. 그 차이가 200, 200이어서 똑같은 거 0인가? 생각했어요. 두 분의 오늘 감각이 네. 정말 굉장하십니다. 정답은. 정말요? 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계 저축 성향에 대한 좀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 답은 0%가 맞고요. 한계 저축 성향은 최대한 저축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까지 저축을 하면 얼마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증가분만큼 얼마만큼 최대한 저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한계 저축 성향. 반대는 뭐죠? 소득 증가액분에 얼마만큼 최대한 소비할 수 있을까가 소비 증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과 소비는 반대 개념이라고 일단 경제학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1,000만 원에서 1,200으로 증가했어요. 200만 원이 증가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소비 역시 900에서 1,100만 똑같이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을 벌 때
900만 원을 소비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저축할 수 있는 최대 한계 저축량은 100만 원일 거예요. 그렇죠?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1,100만 원으로 소비 역시 200만 원이 증가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저축할 수 있는 그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계 저축, 여기 들어가야 될 저축 증가액은 한계로 저축할 수 있는 양은 저축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가든 분자가 0이면 0%, 100%로 나누면 0%이기 때문에 보기상에는 정답 1번이 맞고요.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계산을, 이 식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숫자가 달라진다든지 저축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통은 조금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미정 아나운서 소득이 올라가면 한계 저축 성향에도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큰 차이 없죠. 네. 네. 버는 영. 만큼 쓰는 걸로. 영, 네. 영. 네네. 영. 항상 알겠습니다. 영에 수렴해야죠. 네. 그러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써야지. 마쌤 다음 문제도 알려주시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떤 거 풀어볼까요? 네, 문제 6번입니다. 이거 네, 굉장히 네.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 문제 6번. 소비자 A의 효용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자 A의 입장에서 두 재화, 그러니까 X, Y 재화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UXY 함수가 2X 플러스 3Y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기는 이 두 XY 제품의 관계,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 중에 이 함수만 보고 도대체 XY는 무슨 관계인가를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요 3줄을 보자마자 요 답은 2초? 3초 만에 고르셔야 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계산이라기보단 요 개념을 알고 있는가, 함수의 모습을 보고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제, 보완제. 감으로 보완제. 저도 보완제 대체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대체제. 뭡니까? 아닌가요? 정답이 둘 다 대체제. 답이야. 대체제. 대체제예요? 정답이 대체제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살짝 실수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X, Y의 앞에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 제품의 효용 가치, 이 제품을 사면 이만큼의 가치를 느끼는 거고요. Y의 제품을 사면 3만큼 가치를 느껴요. 근데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X와 Y가 3대 2의 비율로 서로 완전 대체 가능하다를 의미하는 함수입니다. 요 식 자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이거 대체제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아까 말한 2초, 3초 내에 답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보완제는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대각선 하에서, 그러니까 대각선 입장에서 이렇게 L자 모양으로 나오는 그래프를 보완제 함수로, 효용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 이거 우리 대체제랑 보완제는 아니까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 좀 살려는 그 니즈는 더 올라가고 어떤 제품은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상제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갈 때 저 제품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화고요.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열등제는 반대로 저건 이제 안 사야지라고 떨어지는 그 재화를 말씀한다고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특히나 이런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직선 함수가 나오면 바로 대체제라는 것을 고르시면 시간 절약도 되고 다른 문제에 조금 더 계산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택금융공사 필기시험 기출 문제를 좀 알아봤는데요. 준비하는 분들께 원포인트 레슨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 계속 처음에도 강조드렸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사업이나 상품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것들을 그걸 사례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과 관련한 이 주택금융시장,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시장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관련된 뉴스 기사 찾아보시고 플러스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기본 경제 경영 혹은 법 전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적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공 개념, 이론 지식에 대한 복습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까지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